대표님은 지금 만약에 1억이 있다면 금을 사실지 은을 사실지를 넣어봤거든요. 저라면 저는 8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스테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 보니까 이제 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라면 반반 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은이 너무 매력적이기도 한데, 근데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은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변동성과 그 다음에 그걸 또 기회로 잡기 위해선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반반씩 사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금 비중이 높으니까 저는 은을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면 그냥 반반 나눠서 사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안 나오시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 싹 다 팔고 은에 투자 이런 식으로 썸네일 제목을 붙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금을 싹 다 정리하고 은에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렇게 가격이 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금을 좀 팔아서 더 저렴해지는 은을 사기 되게 좋다,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은 아주 유용한 전략이고, 사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금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은을 샀었어요. 왜냐면 오늘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이 오를 때는 은이 더 많이 오르고, 거기에 얹어서 은은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금의 상승 사이클의 끝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금과 은을 비교하면 은이 압도적으로 더 빛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은은 변동성도 크고 조정도 좀 더 길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과 은을 적절히 배분해 놨다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저렴해진 은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저는 금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 3월 3일 은 가격이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렇게 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 가격은 그것보다 변동성이 더 적다 보니까 금을 팔아서 훨씬 더 많은 은으로 갈아타기 아주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은 가격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때 금에서 은으로 갈아타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금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금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4, 5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에요. 은은 그 금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대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금이 오를 때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준다. 근데 지금처럼 금보다 은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때라는 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금에서 은으로 갈아타는 해외 투자자들도 되게 많고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은으로 좀 이제 자산 배분을 이제 다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금이 올라가는 모습과 은이 올라가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건 형제처럼 이제 같이 가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은을 보면 금이 올라가는 변동성보다 은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장기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보다 은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또한 지금처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금에서 은을 이렇게 넘어가기 좋은 그런 갈아타기 전략이 유용한 이유도 바로 이런 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과 은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금은비라는 지표인데요. 금은비를 쉽게 말하면 뭐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에요.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의 이제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대 10이죠. 100원짜리 동전 10개 가져가면 1000원짜리 지폐 하나랑 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얘네들도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1대 15 정도를
비율을 늘 유지했었어요. 왜 항상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대 15가 이렇게 유지가 됐느냐? 그건 바로 지구상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한 1대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금 비율이 항상 나타났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황금 비율이 늘 유지가 됐었던 건데, 때때로 사람들이 뭐 은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금과 은에 둘 다 좀 관심이 없거나 이런 시기일 때는 금은비가 좀 벌어지기도 하고, 다시 사람들이 금과 은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될 때 황금 비율까지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지금 금은비를 보실 때 조금 놀라우실 텐데, 지금 금은 비율이 거의 6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다시 이 금은 비율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1대 15인데 1대 60 정도까지 벌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금은비가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금과 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 때 금은비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은 가격의 변동성이 금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금은비가 60 정도 수준까지 벌어졌다는 건 금과 은의 상승 사이클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중에서도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15인데 60까지 벌어졌다는 건 유독 은이 저평가받고 있다. 요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역사적인 평균치인 다시 60에서 이제 1대 15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금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4배 더 많은 상승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 가격이 한 5배가 올라간다. 2000 대략 30년 정도까지. 그럼 은 가격은 몇 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4배가 더 오르는 거니까 앞으로 20배가 더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은비가 높은 시기에 금과 은에 투자를 한다는 건 금과 은을 되게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고, 특히 은이 아주 매력적인 소구 포인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왜 은이 이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제 뒷내용이 궁금하실 테니까 그걸 앞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은을 투자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더 이상 은 투자 공부 필요 없을 만큼 깔끔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갔던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은 선물 시장 어떨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최근에 은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막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기도 하는데 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30%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나 그저께는 이제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은 투자 이제 끝난 건가? 이제 고점 지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전쟁이다, 뭐 관세다, 뭐 금리다, 막 다양한 이슈들이 막 팡팡 터지니까 우리 머리도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죠. 너무 복잡하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뉴스들 싹 집어치우고 딱 눈 감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금과 은이 이런 거대한 상승 사이클이 나온 두 가지 큰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이라는 건 금과 은을 캐는 거겠죠. 근데 금과 은을 캐는 게 다른 쪽의 공급과 되게 다릅니다. 이 금과 은은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금과 은은 시차가 10년이에요. 금을 캐겠다고 금광 회사들이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10년 뒤에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급의 시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공급이 추세를 가져요. 오를 때는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내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이제 큰 추세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과 은 가격을 이렇게 딱 보면은, 금과 은 가격이 그래서 10년 사이클로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땐 또 내내 떨어졌구나. 요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고 시차가 매우 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급이 언제쯤 늘어날지, 언제부터 줄어들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급이 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과 은 자체도 얼마 안 남았고 대략 한 20년 안에 거의 고갈나거든요. 그 정도로 금과 은이 부족한 상황인 것도 사실 심각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미 2010년에 딱 금과 은이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면서 금광 기업들이 이거 금값 이렇게 내리니까 내가 더 이상 금을 캐봤자 손해네 하면서 자본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격이 쭉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자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본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거예요. 금이 어디가 맞나 이러면서 막 수맥도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탐사를 했는데 이제 되게 괜찮은 금광이 나온다라고 하면 인허가도 받고 부지도 매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인프라도 깔고 이런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드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가장 빠른 데가 대략 2029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29년부터 금이나 은이 좀 유의미하게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막 금리, 전쟁, 관세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갑자기 뭐 다시 땅에서 금과 은이 솟아날 수 있나요? 아니 전쟁이 난다던가 전쟁이 다시 평화 모드로 간다고 해서 또 뭐 바닥에 있었던 금과 은들이 막 다시 생겨나나요? 금리가 그렇게 만드나요? 뭐 관세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과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어차피 장기 추세를 만드는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에 이슈가 많고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채예요. 이 금과 은 가격이 오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인데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대략 3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5.6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채거든요. 자, 이게 빚이 많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빚들이 대략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라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엄청 저금리일 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거의 3에서 4% 정도 수준의 아주 높은 금리고 특히 이제 장기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더 높은 금리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그 막대한 양의 부채들이 다시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융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옛날에 막 거의 제로 금리일 때 막 무한정으로 발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부채들이 이제 4%에 가까운 4%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시 재융자해야 된다라는 건 미국의 이제 재정 악화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막 금을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이슈가 없었던 2010년부터 원래 먼저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10년 전인 200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미국 국채를 버리고 그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사실 이 금과 은이 이제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 부채 문제다. 결국 우리가 이런 큰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 이렇게 큰 사이클이 만들었던 건 바로 이 큰 패러다임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때때로 금리나 때때로 관세나 때때로 전쟁 같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할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금과 은의 사이클은 원래 길고 그 사이클이 아직도 그 마지막 상승 사이클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도 남았고 상당한 상승폭도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남들은 무서워서 공포에 던질 때 우리는 그 공포를 딱딱 줍줍하면서 미리 대비해 둔다면은 꽤나 좋은 성과로 우리가 보답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은을 투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선물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꼭 선물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이제 ETF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현물이에요. 선물의 선은 먼저 선을 의미를 해요. 물건은 뭐 물건 할 때 물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먼저 거래한다는 거예요. 아직 물건은 없지만 올해 2월에, 올해 4월에, 올해 6월에 미리 받을 걸 계약하고 거래를 하는 거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이 선물 거래라는 게 말 그대로 없는 은을 거래하고 없는 금을 거래하고 없는 석유를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때때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2022년 같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런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하던 그 양이 갑자기 공급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선물은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는 미리 투자를 해서 이때 니켈을 받아야 돼. 안 받더라도 만약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48시간 만에 가격이 4배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야, 니켈 내놔라. 빨리 거래소한테 니켈 내놔라 이러니까 거래소는 없는 이제 금과 없는 은과 없는 니켈을 막 100배 이상 뻥튀기 해서 거래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실물을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수익만 내고 말지. 근데 이렇게 공급이 실제로 부족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LME,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냥 거래를 정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거래를 강제로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수익을 봤어야 될 그런 투자자들은 수익을 다 잃고 오히려 손실해서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선물 거래가 유용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 특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원자재 쪽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류들 그렇게 공급에 지금 문제가 있는 이런 원자재를 거래할 때는 선물보다는 현물 아니면 아예 실물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리스크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해지하고 내가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선 그런 현물 혹은 실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도 추세 추종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금은 지난 강의 때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다 보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투자 방법을 통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은 이제 상승 사이클의 거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었고 나중에 매도할 때 이제 어깨쯤에서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은 추세는 길어요. 똑같이 긴데 문제가 뭐냐면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금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 3년까지도 고점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기 때문에 추세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어깨 부근에서 팔게 되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오르다가 이 고점에서 한 일주일조차 안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수직 낙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은을 투자할 때는 추세 추종이라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공급을 이용하시면 돼요. 금과 은의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금과 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과 은의 상승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은 이런 공급이 2에서 3년 연속으로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을 때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08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연속으로 공급이 상승하니까 이제 2011년에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1970년에도 보면은 1978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공급이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을 하다 보니까 80년에 고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도 보면은 1944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45년, 6년, 7년 이렇게 3년 연속 오르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었었다. 그래서 금은 보통 2에서 3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볼 때는 2년, 길게 볼 때는 3년 정도 공급이 상승하면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은은 딱 1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올랐을 때 은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2029년쯤 되면은 미리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은을 이제 올해부터는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은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보고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업계에서 은 대신 구리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데 이게 혹시 은 가격에도 영향을 줄까요?
은 대신 구리를 사용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게 태양광뿐만 아니라 AI,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 은이 너무 비싸니까 구리로 대체하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이 이제 대체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럼 이제 은의 수요도 끝인가? 이렇게 막 산업 수요 폭발하던 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의 사용량이 대체된다라는 게 은의 사용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뭐 100을 쓰던 걸 뭐 50을 만든다, 이렇게 좀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구리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도 필수적으로 은을 어느 정도 이상은 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더 이제 산업이 더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은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일 때 이제 초저지연, 초고속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국소적으로라도 반드시 은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리선이 있으면 여기에 얇게 은을 도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은을 좀 줄여보려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엔 태양광이나 이제 전기차에서 들어갔던 은의 양이 이제 거의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어요. 기술 발전이 됨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은의 또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은의 수요도 절반가량이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가 막 이만큼 컸대요. 거의 건물 하나만큼 되게 컸다고 해요. 그때는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데 원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컴퓨터가 요만한 핸드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됐을 때 원자재가 그럼 더 적게 쓰이냐라고 하면, 그 정도로 소형화되고 가격이 가성비가 좋아지면 양이 늘어요. 태양광도 옛날보다 이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은의 사용량은 20% 정도 줄었는데 생산량은 50% 이상이 늘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성비가 좋아지고 은의 사용량이 적어질수록 실제로 태양광 전기차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총 은의 사용량은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다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용량이 더 급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도 은보다 이제 구리를 좀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이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도 은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은에 대한 수요를 더 크게 밀어올리는 요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드릴게요. 사실 제가 가격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적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대략 한 정도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